공중군의 위에서 김정일이 박수를 쳤습니다. 12살 저는 북한이 가장 사랑하는 소녀였어요. 평양교회단의 간판 스타, 해외 순회 공연의 얼굴, 특별 배급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공중군해에서 추락한 그 순간 부러진 건 다리만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저를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단은 제 이름을 지웠고 배급은 끊겼고 평양에서 쫓겨났어요. 북한이 가장 사랑하던 소녀는 하루아침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절뚝거리는 다리로 장마당에서 떡을 팔던 저에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다리도 고치고 살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얼어붙은 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1년 봄 평양 대성구역의 유치원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교실 한쪽 벽에 등을 대고 일렬로 앉아 있었고 선생님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죠. 그날따라 유치원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고 거기서 내린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른들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3명의 남자,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운동복 차림의 여자 1명.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양교회단에서 나오셨다고, 우리 중에서 특별한 아이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5살이었던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단이 뭔지도 선발이 뭔지도 그 어른들이 왜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선생님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아이들이 한 명씩 불려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팔을 벌려보고 다리를 올려보고 뒤로 젖혀보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아이는 몸이 굳어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남자가 고개를 저을 때마다 아이들은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던 거예요. 앞으로 걸어나가 양팔을 쫙 벌렸고 운동복 차림의 여자가 제 등을 살짝 눌렀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뒤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브릿지 자세라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제 몸은 마치 원래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바닥에 손을 짚고 완벽한 아치를 그렸어요. 여자의 눈이 커졌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류에 무언가를 적더니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뼈 사진을 찍었고 키와 몸무게를 재고 부모님의 키까지 확인했어요. 아버지는 평양 기계 공장의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인민반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가정이었지만 제 몸이 특별했던 거죠. 관절이 유난히 유연하고 뼈가 가늘면서도 탄력이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교회단에서는 그런 몸을 타고난 재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발 통보가 내려온 날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뻐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5살짜리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물고 베란다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집을 떠난다는 뜻이었고 5살 아이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내려온 결정이었고 교회단 입단은 영광이라고 했으니까요.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부모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가 제 머리를 따아 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3번이나 다시 따았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에 속옷 2벌과 양말,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만든 옥수수 과자 몇 개를 넣어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을 때 저는 그 품이 왜 그렇게 뜨거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금방 돌아올 거라고, 잠깐 다녀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훔쳐주며 저는 웃었어요. 울지 마세요. 금방 올게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저를 데리러 왔고 뒷좌석에 앉은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골목 끝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차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평범한 아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승용차가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교회단 건물 앞에 섰을 때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5살짜리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단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없이 잠을 자야 했습니다. 좁은 2층 침대의 윗칸에 올라가 얇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아이들의 숨소리. 아래칸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건너편 방에서도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그날 오후에 배웠어요. 입단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 교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는 아이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요. 새벽 5시에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잠이 덜 깬 채로 복도에 줄을 서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훈련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식당에서 옥수수죽 한 그릇과 김치 조각 하나가 아침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전부 먹기 전에 식사 종료종이 울렸고 남은 죽을 아쉬운 눈으로 바라보며 훈련장으로 향해야 했죠. 훈련장은 거대한 체육관 같은 공간이었는데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올려다보면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 높은 천장에서 줄과 그네, 링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유연성이었어요. 다리를 일자로 벌리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교관이 등 뒤에서 제 어깨를 눌러 더 깊이 내려가게 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소리를 지르면 안 되었어요. 소리를 지른 아이는 더 세게 눌렸으니까요. 옆에 있던 6살짜리 여자아이가 비명을 질렀다가 교관에게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3대. 그 아이는 그 후로 훈련 중에 다시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이 흘러도 소리만은 내지 않는 법을 그렇게 배워갔어요. 하루 일과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기초 체력과 유연성, 오후에는 기구 훈련,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반복 연습. 쉬는 시간이라고 해봐야 점심 식사 30분과 저녁 식사 30분이 전부였어요. 7살 미만의 아이들은 그나마 밤 9시에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만 그것도 처음 한 달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밤 10시까지 훈련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하루에 겨우 7시간 수면이었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그 시간마저 충분하지 않았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아침에 옥수수죽, 점심에 밥 한 공기와 국, 저녁에 다시 옥수수죽이나 감자. 매일 15시간 넘게 몸을 혹사하면서 그 정도 식사로는 항상 배가 고팠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배에서 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옆 침대 아이의 배에서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가끔 누군가 집에서 보내온 간식을 몰래 나눠 먹기도 했지만 그것도 들키면 벌을 받았어요. 한 번은 같은 방 아이가 숨겨둔 강냉이 과자를 밤에 먹다가 교관에게 발각되었는데 그 아이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뺏기고 오전 내내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어요. 같은 방을 쓰는 4명의 아이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5살에서 6살 사이에 들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이불 속에서 손을 잡고 잠들었고 훈련 중에 교관의 눈을 피해 서로의 등을 문질러 주었어요. 누가 맞으면 밤에 다 같이 울었고 누가 칭찬받으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첫 해를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이름은 기억하지만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북한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면회를 올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시내에서도 교회당까지 오려면 반나절이 걸렸고 어머니는 인민반 일을 빠질 수 없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를 본 건 2~3달에 한 번 정도였죠. 면회 시간은 30분. 어머니는 올 때마다 옥수수 과자를 품에 숨겨왔고 저를 안고 30분 내내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재미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더 울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면회가 끝나고 어머니가 돌아가면 그날 밤만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단에서의 첫 해가 지나갔고 저는 조금씩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6살부터 시작된 기구 훈련은 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공중그네를 잡았을 때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해요. 높이 매달린 그네 봉을 두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 발밑으로 아득한 허공이 펼쳐졌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냐고요? 당연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교관은 무서움 따위를 느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치고 다치면 쓸모없어진다. 그러니 절대로 손을 놓지 마라. 그 말이 제 뼛속까지 새겨졌죠. 처음 2년은 낮은 높이에서 기본 동작을 반복했어요. 그네를 잡고 앞뒤로 흔들기, 다리를 걸고 거꾸로 매달리기, 한 손으로 봉을 잡고 몸을 회전시키기. 단순해 보이지만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새살이 돋고 또 벗겨졌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8살 무렵부터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어른 노동자의 손바닥 같다고 교관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칭찬이었는지 조롱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9살이 되자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연습용 낮은 그네에서 본 무대용 그네로 올라갔는데 바닥에서 그네까지의 높이가 12m가 넘었어요. 안전그물이 있긴 했지만 그물코가 넓어서 팔다리가 빠질 수 있었고 실제로 그물에 떨어졌다가 팔이 꺾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높은 그네에 올라간 날 사다리를 오르는 내내 다리가 떨렸어요. 꼭대기에 도착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개미만하게 보였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왔고 그네 봉을 잡은 두 손에 땀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뒤에서 교관이 외쳤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저는 눈을 감고 발을 떼었어요. 허공에 몸을 던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귀를 스치고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네가 크게 흔들렸어요.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아래의 심연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진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어요. 무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각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날고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두 팔로 그네를 잡고 허공을 가르는 그 느낌은 교회단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훈련에 매달렸어요. 더 이상 교관에게 맡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한 바퀴 돌리는 법을 배웠고 두 바퀴를 돌렸고 세 바퀴까지 성공했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저는 교회단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공중 3회전을 완성한 단원이 되었습니다. 교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저 아이는 타고났다. 저 아이는 다르다. 저런 몸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 그 말들이 귓가에 스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살 되던 해가을 평양교회극장에서 열린 정기 공연에 처음으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프로그램에 제 이름 석자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공연 당일 분장실에서 반짝이는 빨간색 의상을 입고 거울을 보았을 때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저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무대 뒤에서 커튼 사이로 객석을 훔쳐보았는데 수백 명의 관객이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떨렸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오고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모든 떨림이 멈추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사다리를 올랐고 그네를 잡았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3회전을 마치고 반대편 그네를 정확히 잡아챈 순간 객석에서 터져나온 함성이 극장 천장을 뒤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기쁨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고 흥분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할 때 객석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5살의 어머니와 헤어지고 매일 맞고 굶고 울면서 버텨온 5년의 시간이 그 박수 소리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어요. 공연이 끝난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 아직 박수 소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요. 하늘을 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날개를 펼치는 것, 그것이 저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저를 더 높이 날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나중에 저를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12살이 되던 해 10월, 교회단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창건 기념일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해에는 최고 지도자께서 직접 관람하신다는 통보가 내려왔어요. 교회단 단장부터 말단 스태프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엄격했던 훈련 강도가 2배로 올라갔고 하루 훈련 시간은 18시간을 넘기기도 했어요.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리허설 중에 동작 하나를 틀린 단원이 그 자리에서 퇴단 통보를 받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훈련장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공연의 메인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어요. 공중군의 솔로. 12살짜리가 메인 무대에 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그 무게감은 12살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했어요. 공연 2주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네에서 손이 미끄러지는 악몽을 꾸었고 새벽에 식은 땀에 젖어 깨어나는 날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빠지면 다른 사람이 올라갈 것이고 한번 밀려나면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연 당일 아침 분장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분장사 3명이 제 얼굴에 무대 화장을 올리고 머리를 단단히 묶어 올리고 새로 제작된 의상을 입혀주었어요. 빨간색 비단에 금색 자수가 놓인 의상이었는데 크리스탈 장식이 박혀 있어서 조명을 받으면 온몸이 빛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평소의 제가 아니었어요. 작고 마른 소녀가 아니라 무대 위에 누군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커튼 틈으로 객석을 바라보았을 때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것 같았어요. 1층 정중앙, 다른 좌석과 확연히 다른 넓은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군복 차림의 고위 간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존재감은 극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순간적으로 무대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옆에 있던 선배 단원이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올라가면 관객은 안 보여. 조명만 보여. 그 말이 저를 겨우 붙잡아 주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음악이 바뀌고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인사를 하는 순간 수천 개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말대로 조명이 너무 밝아서 객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아래가 멀어졌고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는 그네와 12m의 허공만 있었어요.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그네를 잡았고 발을 떼었습니다. 첫 번째 스윙에서 속도를 올리고 두 번째 스윙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세 번째 스윙의 정점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오른 순간 3회전이 시작되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전하는 동안 세상은 빛과 어둠의 줄무늬로 변했고 제 몸은 정확히 계산된 궤도를 따라 움직였어요. 세 번째 회전이 끝나는 순간 반대편 그네가 손에 잡혔습니다. 완벽했어요. 착지의 충격이 양팔에 전해졌고 그 직후 객석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도 거대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는데 객석의 조명이 켜졌어요. 그리고 정면 중앙에서 한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 간부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고 객석 전체가 기립했어요. 공연 후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단장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직접 칭찬하셨다고, 저 아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다고, 잘 키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어른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교관들이 갑자기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고 단장이 직접 과자와 사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훈련 중 실수하면 회초리를 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특별실에서 잤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따뜻한 방, 과일까지 놓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연락이 갔고 가족에게 특별 배급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쌀, 고기, 식용유.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던 것들이었죠.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울었어요. 우리 딸이 효녀라고, 우리 딸 덕분에 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족쇄였어요. 하지만 12살의 저는 그 족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에 함께 웃고 있었던 거예요. 김정일 앞에서의 공연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3살의 저는 더 이상 교회단의 수많은 단원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간판이었습니다. 포스터에 제 얼굴이 실렸고 공연 프로그램의 첫 페이지에 제 이름이 가장 크게 인쇄되었어요. 기숙사도 단체방에서 2인실로 옮겼고 식사도 일반 단원들과 다른 메뉴가 나왔습니다. 고기 반찬이 일주일에 3번, 과일이 매일 나왔어요. 배고픔에 시달리던 시절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해외 순회 공연이 시작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간 곳은 중국 베이징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본 것도 처음이었고 외국 땅을 밟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형형색색의 간판,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거리.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세상을 구경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호텔과 공연장만 오갈 수 있었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이부 요원이 동행했어요. 그래도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넓고 다른 곳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베이징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중국 관객들이 열광했고 공연이 끝난 후 중국 측 관계자들이 연회를 열어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통역을 통해 칭찬을 들었고 기념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단장이 말했어요. 다음에는 러시아에 간다고, 모스크바에서 공연한다고요. 14살 때 실제로 모스크바에 갔고 그 다음에는 라오스, 그 다음에는 다시 중국의 다른 도시들을 돌았습니다. 북한의 자랑, 인민의 영예, 교회 예술의 꽃. 그런 수식어가 저를 따라다녔어요. 가족에게도 전에 없던 혜택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양 시내 중심부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방 2개에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특별 배급은 매달 꼬박꼬박 나왔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겨졌어요. 어머니는 면회를 올 때마다 살이 올라 있었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덕에 이렇게 산다고, 동네에서 부러워한다고,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제가 잘하면 가족이 행복해지니까요. 하지만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14살 무렵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공중구내를 잡을 때마다 오른쪽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착지할 때 허리 아래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 찌릿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훈련 전에 스트레칭을 더하고 훈련 후에 찜질을 하면 다음 날에는 괜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가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면 되던 것이 이틀이 되었고 사흘이 되었어요. 해외 공연에서 돌아올 때마다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장거리 이동과 연속 공연의 피로가 쌓였고 회복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굳어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무실에 가서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받아 먹었지만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통증이 심하다고 보고하면 공연에서 빠지게 될 것이고 공연에서 빠지면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지는 순간 가족에게 내려가는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질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프지 않은 척을 했어요. 훈련장에서는 이를 악물고 평소와 같은 동작을 해냈고 공연장에서는 관객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혼자가 되었을 때만 고통을 드러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신음을 삼키면서 내일도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떨어질 곳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이 몸뚱이 하나뿐이었는데 그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15살이 되던 해봄 몸의 경고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가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오른쪽 어깨는 그네를 잡을 때마다 탈골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왼쪽 무릎에서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뼈가 서로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몸으로 시작한 고강도 훈련이 5년 넘게 쌓이면서 관절과 뼈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무실 의사는 파스를 붙여주고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좀 쉬어야 한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와도 마음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쉬라는 말은 곧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말과 같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것은 오직 이 몸으로 하늘을 나는 능력뿐이었어요. 그것을 빼앗기면 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통제 복용량이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훈련 전에 한 알이면 충분했는데 어느새 2알, 3알로 늘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에는 4알을 먹어야 그네를 잡을 수 있었어요. 약 기운이 돌면 통증이 무뎌졌고 무뎌진 틈을 타서 동작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약이 떨어지는 순간 통증은 2배로 돌아왔어요. 마치 빌려 쓴 시간의 이자를 갚는 것처럼요. 밤마다 기숙사 침대에서 웅크린 채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들면 통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증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밤이 반복될수록 눈 밑에 그늘이 깊어졌고 볼이 꺼져갔습니다. 동료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후배 단원이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많이 아픈 거 아니냐고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린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근육통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의 눈에 비친 걱정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일 정도라면 교관이나 단장의 눈에도 이미 보이고 있을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교관이 훈련 중에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동작이 전보다 경직되었다. 착지할 때 흔들림이 있다.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교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았어요. 3회 전후 그네를 잡는 타이밍이 미세하게 늦어졌고 착지할 때 왼쪽 무릎이 버텨주지 못해서 살짝 흔들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0.1초, 아니 0.01초의 오차가 생명을 좌우하는 공중 동작에서 그 정도의 흔들림은 치명적이었어요. 교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진통제를 더 먹고 이를 더 세게 악물고 더 완벽하게 동작을 수행하려고 발버둥쳤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왔을 때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말랐다고 눈밑이 시커멓다고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공연 준비 때문에
좀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는 가져온 인조고기밥과 두부밥을 풀어놓으며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제 볼을 쓰다듬었을 때 그 따뜻함에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어머니 앞에서 울면 모든 것을 들킬 것 같았으니까요. 면회가 끝나고 어머니가 돌아간 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다고, 무섭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을이 되면서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10월 공연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고 올해에도 대규모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단장이 직접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올해 공연에서 새로운 동작을 선보여야 한다고 사회전에 도전하라고요. 공중에서 4바퀴를 도는 사회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률이 극히 낮은 최상위 난이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위험한 동작을 이미 한계에 도달한 제 몸으로 해내야 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라갈 것이었고 저는 그 자리를 내줄 수 없었어요. 아니, 내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대를 잃으면 저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회전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3바퀴를 돌고 4번째 회전에 들어가는 순간 허리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쏘아올랐고 그네를 잡는 타이밍을 놓쳐 안전그물로 떨어졌습니다. 2번째 시도, 3번째 시도, 매번 같은 지점에서 실패했어요. 교관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옆에서 지켜보던 후배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밤에 기숙사로 돌아오면 허리를 펼 수 없어서 옆으로 누운 채 새우처럼 웅크려야 했어요. 진통제 5알을 삼키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그 답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겨울 12월의 평양은 칼바람이 뼈를 깎는 추위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극장 안은 뜨거웠어요. 연말 특별 공연 리허설이 매일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사회전을 완성하지 못한 채 무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습 중 성공률은 10번에 3번 정도. 그것도 간신히 그네를 잡는 수준이었고 완벽한 착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교관은 3회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단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사회전이어야 한다고, 그래야 위에서 보고할 내용이 된다고요. 제 몸보다 보고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공연 이틀 전 리허설이었습니다. 극장에는 실제 공연과 똑같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음향 장비도 모두 가동된 상태였어요. 최종 리허설이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분장실에서 의상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저는 반짝이는 빨간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분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진통제 6알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위장이 쓰렸지만 무시했어요. 무대에 올라 사다리를 잡았을 때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종류의 땀이었어요. 긴장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왼쪽 무릎에서 통증이 쏘아올랐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꼭대기에 도착해서 그네 봉을 바라보았을 때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내려가야 한다.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래에서 교관이 큐사인을 보냈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려갈 수 없었어요.
그네를 잡고 첫 번째 스윙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바람이 귀를 스쳤어요. 두 번째 스윙에서 속도를 올렸고 세 번째 스윙의 정점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4회전의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회전은 완벽했습니다. 두 번째 회전도 궤도에 올랐어요. 세 번째 회전에 들어가는 순간 허리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감각이 왔습니다. 전기 충격 같은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순간적으로 몸의 통제력을 잃었고 네 번째 회전에 들어가야 할 타이밍에 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전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반대편 그네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중에서 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아래로 펼쳐진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전그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리허설은 실제 공연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안전그물은 제거된 상태였어요. 아래에는 무대 바닥만 있었습니다. 딱딱한 나무 바닥. 12m 아래의 나무 바닥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떨어지는 시간은 아마 2초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2초 안에 수많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얼굴, 5살 때 유치원 마당, 처음 그네를 잡았던 순간, 김정일 앞에서의 박수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이상하게도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아, 끝이구나. 왼쪽 다리가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뚜둑 하는 소리가 아니라 파직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직후 온몸이 바닥에 부딪혔고 머리 뒤쪽이 나무 바닥을 때렸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통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대한 무언가가 몸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숨을 쉴 수 없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발소리, 웅성거림.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허리 아래로 둔중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리를 보려 했지만 두꺼운 깁스가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옆에 간호사가 서 있었고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왼쪽 경골과 비골 복합골절, 척추 3번과 4번 사이 압박골절. 의학 용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의사의 표정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심각하다는 것을요. 의사가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는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부서졌어요. 다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90날 동안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왼쪽 다리는 깁스 안에서 서서히 뼈가 붙어가고 있었고 허리는 보조기를 착용한 채 꼼짝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정막이었어요. 3개월 동안 교회단에서 저를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누군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교관이든 단장이든 같은 방 동료이든 한 명쯤은 와주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꽃 한 송이, 편지 한 장, 정갈 한마디도 없었어요. 12m 높이에서 떨어진 자신들의 간판 스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골절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것을요. 잘 작동할 때는 귀하게 여기지만 고장나면 버리는 그런 종류의 도구요. 어머니만이 유일한 면회인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병원까지 오려면 하루를 꼬박 써야 했지만 어머니는 2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두부밥이나 감자전을 싸왔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곧 나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고여있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어요. 특별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다고, 아버지가 원래 공장으로 돌아갔다고, 아파트를 비워야 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 때문에 올라갔던 모든 것이 저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부러진 다리의 통증보다 몇 배나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3개월이 지나 깁스를 풀었을 때 거울에 비친 왼쪽 다리는 오른쪽의 절반 정도로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근육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의사가 재활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활시설은 고위 간부들이 이용하는 곳에만 있었고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처음 걸어보았을 때 왼쪽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체중을 실으면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절뚝거림이 남을 수 있다고요. 퇴원 직후 교회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고 했어요. 기숙사에 짐을 찾으러 갔을 때 입구에서 보위 담당관이 저를 막았습니다. 재적 통보서를 내밀면서요. 거기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부상으로 인한 공연 능력 상실, 재적 처분. 제 10년이 그 한 줄로 정리되었습니다. 5살에 들어와 매일 맞고 굶고 뼈가 부서지도록 훈련하고 김정일 앞에서 공연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이름을 빛낸 10년이요. 서류 한 장으로 끝이었어요. 짐을 챙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소지품이라고 해봐야 속옷 몇 벌과 어머니가 보내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이미 폐기했다고 하더군요. 기숙사 건물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살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이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제 왼쪽 다리가 절뚝거린다는 것, 그리고 이 건물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정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아이들의 훈련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떠난 자리에 이미 다른 아이가 올라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최종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평양 시내 아파트를 반납하고 함경북도의 지방으로 이주하라는 지시였어요. 교회단 출신 가족에게 주어졌던 모든 혜택은 일시에 철회되었고 아버지의 직장 배치도 취소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양 시민에서 지방 주민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죽음이었어요. 평양 거주 자격을 잃는다는 것은 당의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었고 그 낙인은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쌀 때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세 식구가 작은 보따리 몇 개를 들고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을 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기차가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점점 거칠어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낡은 흙집으로 바뀌고 포장도로가 비포장길로 변해갔어요. 1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배정받은 집은 방 한 칸에 부엌 하나짜리 흙벽집이었어요.
수도가 없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했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목발을 짚은 채 그 옆에 서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이 날았던 소녀의 추락은 공중근해에서 떨어진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완성된 것이었어요. 함경북도의 겨울은 평양과는 차원이 다른 추위였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칼바람이 흙벽 사이로 파고들었고 아무리 아궁이에 불을 때도 방 안에 옮기는 새벽이면 사라져버렸어요. 배정받은 집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눈이 오는 날이면 방 안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아버지가 비닐을 구해와 지붕을 덮었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비닐이 찢어져 나갔어요. 평양의 아파트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온수로 세수하던 생활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는데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했습니다.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배급이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온다는 식량 배급은 옥수수 몇 킬로그램이 전부였고 그것도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양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급하게 쫓겨나오면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살림살이 몇 점뿐이었고 저축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교회단에 있는 동안 제가 벌어다 준 것은 가족에게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이 내려주는 것이었고 당이 걷어가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던 솥과 그릇 몇 개를 팔아 옥수수 가루를 사왔고 그것으로 떡을 빚어 다시 장마당에 내다 팔았어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떡을 팔아도 남는 것은 겨우 가족이 하루 먹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나무를 해다 파는 일을 했지만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일을 나가지 않는 날이 늘어갔어요. 평양에서 공장 간부 대우를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방 마을에서 나무꾼이 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분노는 밤마다 폭발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고함을 질렀고 물건을 집어던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본 날 저는 목발을 짚고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핏발이 서 있었고 술 냄새가 방 안가득했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지만 곧 저를 밀쳐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때 왼쪽 다리에 다시 통증이 쏘아올랐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감싸 안았고 아버지는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등에 난 멍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고요. 제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 가족은 아직 평양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요. 그 죄책감은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밤마다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저도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세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장마당까지 가는 길은 비포장에 돌이 많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이었어요. 왼쪽 다리가 땅에 닿을 때마다 발바닥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관통했고 장마당에 도착하면 이미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떡을 팔았어요. 옥수수 가루에 물을 섞어 빚은 작은 떡들을 넓적한 천 위에 늘어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장마당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교회단에서 잘 나가다가 떨어져서 쫓겨난 아이라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왔어요. 그 어떤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제 절뚝거리는 걸음을 흉내내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장마당 한편에서 들려올 때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어머니의 기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어머니는 밤새 기침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가을이 되면서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북한의 무상의료라는 것은 이름뿐이었고 실제로 약을 처방받으려면 의사에게 따로 돈이나 물건을 내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떡을 팔아모은 돈으로는 약값의 반도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좀 쉬면 낫는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갔고 몸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어요. 술을 구하지 못하는 날에는 더 난폭해졌고 술을 마신 날에는 더더욱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어머니가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 맞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매달렸지만 뿌리쳐졌고 벽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웅크린 채 새벽을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대로는 어머니도 저도 죽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의 아래에 또 다른 바닥이 있었고 거기서 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장마당에서 홀로 떡을 파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기침 발작이 오면 한참 동안 몸을 웅크린 채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내야 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 옥수수 반죽을 치대고 떡을 빚고 목발을 짚고 장마당까지 걸어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다시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매일의 전부였어요. 17살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모되어 갔습니다. 그해 가을 장마당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40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옷차림이 마을 사람들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중국산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장마당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면서 돌아다니다가 제 떡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떡을 몇 개 사더니 하나를 입에 넣고는 맛있다면서 제 옆에 슬쩍 앉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수다스러운 아주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며칠 연속 제 좌판 앞에 나타났어요. 올 때마다 떡을 사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다리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저는 처음에 경계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인은 교묘했습니다. 직접 묻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자기는 회령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중국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건을 떼어온다고요. 중국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여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국에 가보고 싶지 않으냐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북한 사람은 없었어요. 두만강 건너편 이야기, 탈북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누가 듣고 있지 않은지, 보이부 사람이 근처에 없는지. 여인이 제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먹지 말라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중국에 가면 다리도 고치고 돈도 벌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이곳이 지옥 같아도 병든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장마당에서 나를 찾으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에 가면 어머니의 약값도 보낼 수 있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약값.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약값.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고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왔습니다. 마을 의사가 와서 진찰했지만 약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약을 구하려면 최소한 쌀 10kg 값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했는데 떡을 팔아서는 몇 달을 모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 가면 약값을 보낼 수 있다. 아버지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고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에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어머니가 기침 발작으로 피를 한 움큼 토하는 것을 보았어요. 대야에 담긴 피를 바라보면서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어머니가 죽는다. 저도 죽는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음 날 장마당에 나가 그 여인을 찾았어요. 떡 자판 앞에 앉아 반나절을 기다렸는데 해질 무렵에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얼굴에서 답을 읽은 거죠. 여인이 말했습니다. 3일 뒤 밤에 준비하라고, 짐은 최소한으로 가져오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는데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했어요. 이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차갑고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약값을 보내겠다고, 반드시 살려놓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말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떠날 용기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한겨울의 밤이었어요. 여인은 밤 11시에 마을 외곽폐가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해가 지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속옷 한 벌, 양말 한 켤레, 그리고 어머니가 예전에 보내준 가족사진 한 장을 작은 천에 싸서 가슴에 품었어요. 목발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눈에 띄기 때문이라고 여인이 미리 말해두었어요. 대신 튼튼한 나뭇가지를 하나 깎아서 지팡이처럼 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문지방을 넘는 그 한 걸음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을 떼는 순간 뒤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2번, 3번. 그 소리에 발이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질수록 기침 소리가 작아졌고 마을 끝에 이르렀을 때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폐가 앞에 여인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브로커라고 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라고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거칠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리 상태를 확인했어요. 걸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걸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걸을 수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이 취소될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걷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인이 뒤를 따랐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약 2시간을 걸어야 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브로커가 앞에서 눈을 헤치며 길을 내면 저와 여인이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눈에 빠질 때마다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고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속도가 느렸습니다. 브로커가 뒤를 돌아보며 빨리 오라고 재촉했지만 제 다리는 그의 기대만큼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여인이 제 팔을 잡아 부축하면서 걸었고 그 덕에 간신히 속도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두만강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넓은 평면. 강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를 걸어서 건너야 했어요. 브로커가 멈춰서 설명했습니다. 강 위를 걸을 때 절대로 뛰면 안 된다고,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만약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 즉시 엎드려서 기어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북한 쪽 초소에서 총을 쏠 수 있다고, 총소리가 나면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달려야 한다는 말에 제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달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둑에 섰을 때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 노출된 피부가 순식간에 얼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브로커가 먼저 얼음 위에 발을 디뎠고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인이 제 손을 잡고 강 위로 내려갔어요. 첫 발을 얼음 위에 디디는 순간 얼음 아래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강이 얼음 밑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위를 걷는 것은 유리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절뚝거리는 왼쪽 다리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손짓을 했어요. 엎드리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고 차가운 얼음이 배와 가슴에 닿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한 발. 소리의 방향은 북한 쪽 강둑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멈추고 얼음에 얼굴을 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총소리는 오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경고 사격이다. 우리를 직접 본 것은 아니다. 움직여야 한다고요. 엎드린 채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으로 얼음을 긁으며 나아갔어요. 왼쪽 다리가 끌려오면서 고통이 밀려왔지만 총소리 앞에서 다리 통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브로커가 일어서라고 했을 때 앞에 보인 것은 강둑 위의 나무들이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었어요. 여인의 도움으로 강둑을 기어 올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직후 브로커가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이었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산길을 따라 걸었는데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저는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따라갔어요. 여인이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10걸음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마을이 나타났고 브로커가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중국말이 들려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가정이었어요. 그 집에서 하루를 숨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눕자마자 의식이 끊어지듯 잠이 들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추위가 아닌 곳에서 눈을 감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브로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브로커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자기 일하러 갔다고,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맡는다고요. 불안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그날 저녁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섰고 짐칸 뒤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짐칸에는 이미 2사람이 더 있었어요. 30대 남자 1명과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1명. 모두 저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트럭이 출발했고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어떤 건물 앞이었어요. 브로커가 짐칸 덮개를 열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인이 말해주었던 것과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그 남자들과 중국말로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돈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남자 중 하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을 본 거예요. 얼마 안 된다면서 브로커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조선말이 섞인 중국말이라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다리가 저려서 팔기 어렵다. 값을 깎아야 한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팔기 어렵다.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어요. 인신매매였습니다. 장마당의 여인이 약속했던 것은 거짓이었어요. 다리를 고쳐주겠다는 것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도 전부 미끼였던 거예요. 저는 두만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뒤덮었어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창고의 구조, 출입구의 위치, 남자들의 수. 출입구는 하나였고 남자는 2명에 브로커 1명, 3명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멀쩡해도 힘들었을 텐데 절뚝거리는 이 몸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끌려가면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팔려간 여자들이 산골 마을에서 감금당한 채 평생을 사는 이야기를요. 그날 밤 창고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남자들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고 함께 왔던 다른 탈북자 2명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20살 여자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잠든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새벽 3시쯤 문 앞에서 지키던 남자 하나가 화장실을 가는지 자리를 비웠어요. 나머지 1명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소리 없이 일어나 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창고 뒤편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낮에 확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녹슨 걸쇠를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삐걱하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졸고 있던 남자가 몸을 뒤척였지만 다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창문을 열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어요. 어깨가 끼었지만 이를 악물고 밀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창문 틀에 걸려 통증이 쏘아올랐지만 비명을 삼켰어요.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방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어요. 지팡이도 없이 벽을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고 또 다른 골목이 나왔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더 좁은 길이 나왔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 어둠 속에 몸을 숨겼어요. 차가운 벽돌벽에 등을 대고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고함 소리가 골목 사이로 울려 퍼졌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직 그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왼쪽 다리는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날이 밝자 거리에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간판들이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었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뒷골목에 숨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잡히면 끝이라는 것, 그것만이 분명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십자가가 보였어요. 작은 건물 위에 빨간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교회였어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지만 중국에서 교회가 탈북자를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그 건물을 향해 걸어갔어요. 교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도와줄 수도 있고 공안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인신매매범들이 저를 찾고 있었고 거리를 계속 배회하면 반드시 눈에 띌 것이었어요. 몸도 한계였습니다. 전날 밤 창문을 빠져나오면서 다친 어깨가 부어올라 있었고 왼쪽 다리는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눈을 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한참의 정적 후에 문이 열렸고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중국 옷을 입고 있었지만 첫마디가 조선말이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디서 왔느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강을 건너온 것, 인신매매범에게 넘겨진 것, 간신히 도망친 것, 다리가 아프다는 것,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정리되지 않는 말들이 울음과 뒤섞여 쏟아졌습니다.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로 들이더니 따뜻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고 뜨거운 국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물을 마시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절반을 흘렸어요. 목사가 옆에 앉아 제 등을 쓸어주며 천천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머니의 손길 같아서 더 크게 울었어요.
그 교회는 조선족 목사가 운영하는 작은 지하 교회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공식 모임이었고, 그래서 간판도 크게 달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목사는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도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숨겨주고 먹이고 다음 경유지로 보내주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숨겨주다 발각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나중에 물었을 때 목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다고요. 교회에서 일주일을 숨었습니다. 목사가 약을 구해와 제 다리를 치료해 주었어요. 부어오른 곳에 찜질을 하고 진통제를 먹이고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따뜻한 밥을 3끼 먹은 것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더 오래 걸렸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에게 다시 잡히는 꿈, 두만강 위에서 총소리가 울리는 꿈,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목사가 옆에 와서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목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탈북민 지원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3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루트가 있다고 했어요. 다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내륙을 지나 동남아시아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고요. 강제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수용소였습니다. 아니, 수용소보다 더 나쁜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죠. 두려웠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사는 것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이었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었어요. 한국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목사에게 가겠다고 말했어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짜 중국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고 중국어 간단한 문장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름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어디서 왔냐고 하면 이렇게 말하라고요. 중국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꿔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중국 시골 여자처럼 보였어요. 출발 전날 밤 목사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목사의 기도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 종교라는 것을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저에게 누군가가 눈을 감고 저를 위해 간절히 무언가를 비는 모습은 이상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반드시 살아서 한국 땅을 밟으라고, 그리고 잘 살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왜 이 위험한 일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교회단에서도 북한 사회에서도 인신매매범들에게도 저는 도구이거나 상품이었어요. 하지만 이 목사에게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부러진 다리보다 두만강의 총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가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안에 중국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라는 단어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는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돌아서서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이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유치원 앞에서 손을 흔들던 것과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앞을 향해 걸었어요. 중국을 종단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가 연결해준 지원단체의 안내를 받아 이동했는데 경유지마다 다른 안내인이 저를 맡았어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안전했어요. 이동수단은 기차, 버스, 트럭, 도보가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는 가짜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고 그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검문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한참 들여다볼 때면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쿤밍행 기차 안에서 왔어요. 한밤중에 공안이 열차를 검문한 거였습니다. 칸칸마다 돌아다니며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공안 한 명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제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몇 마디 중국어로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목사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옌벤에서 왔고 쿤밍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요. 공안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조선족이냐고.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몇 초간 더 신분증을 바라보다가 돌려주고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쿤밍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국경이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간 뒤 라오스를 지나 태국으로 들어가면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였고 국경을 2번이나 넘어야 하는 여정이었어요. 중간에 동행이 합류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탈북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경로를 거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것이 예의였고 안전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은 밤에 이루어졌어요. 안내인이 산길을 통해 국경 초소를 우회하는 루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밀림 속을 걸어야 했어요. 한겨울의 두만강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목을 졸랐고 발밑에는 진흙과 낙엽이 뒤엉켜 있었어요. 벌레가 얼굴에 달라붙었고 어디선가 정체 모를 동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팡이 없이 걸어야 했어요. 밀림에서 지팡이를 쓰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뭇가지와 덩굴을 잡으며 한 발씩 나아갔는데 왼쪽 다리가 진흙에 빠질 때마다 빼내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소진해야 했어요. 국경을 넘은 뒤에도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탈북자가 발각되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폐가, 동굴, 나무 밑.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숨었어요. 식량은 안내인이 미리 준비해둔 건빵과 물이 전부였고 그것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라오스를 횡단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 왼쪽 다리는 점점 더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 아래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고 만지면 열이 느껴졌어요.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온 탈북 남성들이 저를 업었어요. 번갈아가며 등에 업고 밀림 속을 걸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두고 가도 된다고 했을 때
한 남자가 등 너머로 말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한 사람을 두고 갈 수 없다고. 같이 왔으니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등에 엎여 밀림을 지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제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교회단에서 버림받고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갈 뻔하고 세상이 온통적으로만 보이던 시간을 지나온 저에게 그 등에 옮기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은 것은 여정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라오스 쪽에서 메콩강을 건너야 했는데 두만강과 달리 얼어있지 않았어요. 작은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 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안내인이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안전하다고. 태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풀밭에 주저앉았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하나둘씩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태국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이 도착해서 우리를 방콕으로 이송해 주었어요.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선 것은 국경을 넘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대사관 건물을 올려다보았을 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것은 적의 상징이었지만 그 순간 제 눈에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증거로 보였어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요. 직원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벽에 걸린 태극기였고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의식이 꺼지기 직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두만강을 건넌 지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신원 확인과 서류 절차, 태국 당국과의 협의, 그리고 한국 입국 준비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고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빛이 땅 위에 뿌려져 있었어요. 평양의 어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직원이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빛들이 진짜인지 이 순간이 꿈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본 상식부터 경제 개념,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자유라는 것의 무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누군가가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했어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조차 결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감각이 몸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서울의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빈 방 안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라고 했어요. 누가 빼앗아가지 않는 온전히 제 공간이라고요.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17년의 인생 중에 온전히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단 기숙사도 함경북도의 흙집도 전부 빼앗기거나 떠나야 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빼앗기지 않는 곳일까? 그 의심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착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리 치료였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골절이 제대로 접합되지 않은 채 굳어버렸다고 다시 수술해서 교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깨어났을 때 다리에 새로운 깁스가 감겨 있었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요.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어요. 물리치료사가 놀랐습니다. 회복 속도가 보통 사람의 2배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공중근해를 10년 잡았던 사람이라고요. 재활 중에 체육관을 소개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체조를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안에 들어서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매트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높은 곳에 매달린 기구들, 공기 중에 퍼지는 땀과 에너지의 냄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었지만 그 세계를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어요. 체육관 관장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을 가르쳐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더군요. 교회단 출신이면 기본기가 탄탄할 거라면서요. 처음 아이에게 공중근해를 가르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6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네 봉을 잡는 것을 무서워하며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22해 전에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5살에 처음 교회단에 들어가 두려움에 떨던 저요.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무섭다고 말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싫으면 그만둘 수 있었고 울어도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봉에 올려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무서우면 언제든 내려와도 된다고, 내 속도로 하면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네 봉을 잡고 처음으로 발을 뗀 순간 작은 비명과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무섭지만 재미있다고, 다시 하고 싶다고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것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것의 진짜 의미가. 두려움 없이, 강요 없이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것. 12m 높이에서 관중의 함성을 받으며 날았던 그때의 저는 정말로 날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려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 작은 체육관에서 겨우 1m 높이의 그네 봉을 잡고 까르르 웃는 6살 아이가 어쩌면 저보다 더 높이 날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아이들에게 체조를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리지만 걷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비가 오면 허리가 쑤시고 겨울이면 어깨가 뻣뻣해지지만 그 정도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어요. 브로커를 통해 중국을 거쳐 보내는 방법인데 어머니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이니까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가끔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별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살아계신 걸까요? 그 답을 모른 채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던 소녀는 이제 땅 위에 단단히 서서 다른 아이들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높이에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자유 위에서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두만강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아마 평생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바람이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줄 테니까요.